오늘 아티스트 토크 진행을 제가 맡은 모더레이터 이진입니다.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사전에 이 전시 기획하면서 어떤 맥락에서 이 전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분 작가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평소 작업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두 분 작가님 소개를 제가 간단히 해드릴까 싶었는데 워낙 지금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뭔가 분위기를 풀 겸 작가님들과 좀 사담처럼 소개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인 작가님과 조연서 작가님 두 분이신데요. 김정인 작가님은 보시다시피 이쪽 뒤편에 있는 작업들 대부분이 김정인 작가님 작업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 작업 주점까지 김정인 작가님 작업인데, 사실 작가님께서는 계속 페인팅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회화가 어떤 것들을 그려나가시면 좋을 텐데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또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이나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저희가 발전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기도 하고, 또 그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들 중에 소외됐던 것들, 그리고 나무가지들 중에서도 좀 아픈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휘어지거나 잦아지거나 추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그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통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화를 주로 작업하고 있고요. 뭐랄까, 좀 빠르게 변화하고 그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과거와 다른 좀 진보한 권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에 어떻게 은전할 수 있는 회화적 실천으로서의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자라왔을 때나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잠깐 군대를 가거나 그런 또래 집단 내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주들,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 따르지 못했을 때 오는 좀 소외감, 그런 것들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왜 생겼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지역, 서울이지만 좀 다른 서울의 어떤 도심지에 비해서 좀 더딘 동네에서 그런 더딘 성향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라는 나름의 가설을 세우고, 그것들이 뭔가 저의 어떤 기반이 되었던 경험들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고 또 지나가다가 보이는 것들, 치워지지도 않는 기물들, 아니면은 과거에 사람이 많이 꼬였지만 지금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어떤 장소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게 되었고, 과거의 어떤 무작정 저항만을 드러냈었던 기존의 과거 그림보다 그것들을 좀 숨기는 과정들을, 그런 장면들이나 기물들을 통해서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의 기반은 좀 과거의 어떤 저항을 드러내는 미술, 날선 미술에 비해서 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그때 선생님들이 갖고 있었던 강한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좀 찌질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숨기고 도망가고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찌질한 저항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원래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 하고 있는 조연서라고 하고요. 이번 크로스워크 전시를 통해 김정인 작가님과 함께 이런 페인팅, 평면 회화 작품을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주로 이런 디지털 환경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어떤 다양한 기술 혹은 매체를 통해서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약간 이런 물리적인 매체로 결국 치환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설치 미술가 혹은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다 이런 말을 썼었는데요. 특정한 어떤 재료를 특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페인팅 또한 제가 추구하는 작업 시리즈와 가장 맞닿고 가장 표현하기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어떤 조각가 혹은 어떤 순수 미술가의 빙의를 해서 이제 2, 3년 동안 좀 장기적인 텀으로 보고 이제 몰입해서 어떤 그런 페르소나에 몰입해서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개인적인 어떤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 디자인과를 전공해서 이제 UX, UI 디자인이라는 어떤 사용자가 이제 어떤 플랫폼, 디지털 가상 환경에서 마주하는 인터페이스 혹은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어떤 버튼의 모양, 이런 도구를 통제하는 방법, 이런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다가 이런 거를 어떤 개인적 차원 혹은 좀 더 표현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어떻게 평소에 세상을 보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병희 작가님 평소에 동네 산책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충동에 살고 계신데 여러분 장충동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충동은 저도 그쪽에 근무를 한 2년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동네가 높은 고층 빌딩은 많지가 않고요. 좀 낮은 저택이 좀 많은 편이고 좀 아직도 그 서울의 속도보다는 옛것을 좀 많이 머금은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동네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충동에서 나고 자라시고 지금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산책을 좋아하는데 산책을 하면 보시는 풍경이 항상 그런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걸 보려고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뭔가 저한테 좀 시각적으로 뭔가 그런 좀 뭐랄까 저한테는 가장 익숙했던 게 지붕 위에 하늘이 가장 익숙했었고 뭐 세월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 어떤 그 돌벽들 혹은 아니면 집들 사이사이에 있는 회철되었던 어떤 한양의 도성들. 그러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아파트 세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래된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경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 이제 동네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창 뭐 홍대로 학원을 다닐 때 새로운 건축물들이 뭐 올라가고 할 때 저는 그게 막 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후면에 보이는 좀 약간 삭막한 황무지 같은 풍경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나중에 우리 집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뭐 치워지지 않는 잉여 기물들이라든가 뭔가 그런 옛 시간들을 계속 뭔가 쥐고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을 뭔가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로 보기보다 뭔가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랑 뭔가 오버랩 되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산책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수집했던 것 같아요.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평생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지만 매일 거닐던 길 안에서도 못 보던 것들을 또 지금 어제도 또 찾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저랑 동등할 수 있는 저의 동료 같은 어떤 조각조각들을 아직도 바라보고 찾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과거랑 지금이랑 보는 것들이 비슷하신가요? 그러니까 보는 환경 자체는 비슷한데 그걸 보려고 잡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쯤과 지금 요즘에 그 보려고 하는 것들이 비슷하신지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바뀌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그냥 풍경으로 봤죠. 처음에는. 근데 그런 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바뀌고 수용해야 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저한테는 좀 폭력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구분을 안 하고 막 돌아다녔다고 하면은 그 변화의 물살이 좀 아직 치닫지 못한 뒷골목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쁜 것도 보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봐서 뭐 크게 저한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그 파사드에 쌓여지지 않는 뒷면들을 더 살피고 다닌다거나 뭐 맨 처음엔 동네에서 시작됐지만 그런 더 층층이 쌓여지는 것들이 궁금해서 뭐 주상절리를 살피러 간다던가 어떤 지역에서의 과거에는 좀 흥했던 동네지만 지금은 이제 뭐 행정에서조차 배제된 동네라든가 이런 쪽으로 점차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 발이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네에 머물렀던 시선들이 뭐 주상절리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동네에는 또 어떤 기록을 갖고 있을까, 어떤 시간들을 갖고 있을까를 찾아보러 다니시는 것들을 요즘에는 좀 많이 시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닛에서 이번에 보여주신 작업들은 제가 알기로 네, 여기도 지금 놓여 있는데 2023년도 그리고 2022년도, 2024년도 작업들, 최근 3년 작업들이 주르륵 있는 편인데 아마 정면에 있는 이 작업이 좀 그 처음에 그렸던 작업들일 테고 그 뒤에 이제 이쪽에 있는 두 작업들 그리고 2023년도 작업들이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 끝에 있는 작업, 저 작업이 이제 올해 신작 작업이고 또 저쪽 뒤에 이제 문 근처에 있는 싱글스크린 작업도 이번에 처음 시도됐던 작업인데요.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여전히 꾸준히 지금 보시는 거는 비슷하다. 근데 그런데도 저는 조금은 달라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주변의 풍경들에 딱 그 국한에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풍경을 내가 봐야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좀 강해지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스치듯이 봤던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걸 보고 싶다라는 그 의식이 좀 들어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뒤에 이제 뭐 기억하기 지적에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약간 동일하다 하면은 무조건 그걸 사진으로 담아 왔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좀 사진 자료들을 제가 이제 제하고 거기서 어떤 거를 선택하고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제가 구분을 하고 더 폭력적인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가게 돼서 오히려 지금은 뭐 뭔가 더 뭐라 해야 될까 네, 어떤 이미지 자료에 더 의존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선택까지. 네. 그리고 이제 현서 씨로 한번 넘어가서 현서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서 씨는 주변에 이제 바라보시는 방법이나 그리고 어떤 걸 주로 보시는지. 분명 우리가 뭔가를 보고 살고 있긴 한데 내가 주로 사는 동네에 근간해서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동네와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나는 이동을 많이 해서 이동 중에 어떤 풍경들을 많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처한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현서 씨가 주로 많이 보았던 것들 한번 궁금해하는 중인데 네,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저도 정인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주변 환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여진다? 이제 보려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보게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라보기 혹은 어떤 시각적인 제가 인지함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애초에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 감각적인 부분들이 저희 주변에 어떻게 계속 노출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제 바라봐지게 되는,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의 조합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 경로를 이렇게 정인 작가님께서 산책할 때 경로를 읽듯이 저도 이제 제 산책할 때 경로와 함께 어떤 제 디지털 공간에서 마주하는 경로들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걸 마주한다는 얘기신 걸까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아, 네. 그리고 사실 제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가상 공간에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오면서 현서 씨 소개글과 정인juk 작가님 소개글을 제가 한 그래도 10페이지 넘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려고 오는 길에 좀 쭉 읽어봤었어요. 근데 현서 씨 소개글 중에 인상 깊게 보였던 부분이 가상의 어떤 가상 공간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좀 끄집어내거나 그거를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어떻게 떠도는 이미지들을 다시 잡아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가 꽤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뭐 게임 속 화면에 그것만 읽었을 때는 게임 속 화면에서의 어떤 이미지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뭔가 가상에만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현실의 이미지가 아니라 가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미지들을 주로 작품으로 가져오게 되는 걸까라는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은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있으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피그말리온 저 책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책에 보면 만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만장은 거의 대부분 일상에서 직접 찍으신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디지털에서 수집한 이미지라고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글에 있는 글들을 보면서 혹시 그런 것들도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그 작품 소개를 조금 녹여서 말씀드리면은 피그말리온 프로젝트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생각한 어떤 미적인 감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이제 만 개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의 근 1년 동안 거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의 조합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마주해서 촬영한 이미지도 있고 실제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마주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두 개를 합친 게 제가 경험하는 세상의 어떤 총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합쳐서 그 세상을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두 분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정인 작가님이 뭐 인터넷 안 하고 거래하고 이런 건 아니실 테지만 네, 정인 작가님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정말 실제로 내 몸이 기억하는 몸으로서 정말로 그거를 느꼈던 것들을 주로 많이 수집해서 이제 본인이 기억하려고 하시는 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현수 씨는 그 모든 총체들을 그러니까 가상이든 현실이든 내가 마주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두 분이 은근슬쩍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억하는 방법들이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요즘 이미지를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도 다 무릎 위에 있지 않으실까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들도 하여금 저희가 기억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정인 작가님한테 제가 처음에 잘 모를 때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식으로 사진을 수집하시고 혹은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작가님 그때 해주셨던 답변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 좀 어떤 좀 저랑 비슷한 것들 좀 중2병스러울 수도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의 어떤 관계망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가다가도 뭔가 눈에 딱 밟히면 다시 뒤로 돌아가고 다음날 일주일 뒤 계속 가서 그걸 보면서 다각도로 보려고 해요. 사진으로 어떤 부분은 남겨두고 있지만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미지들을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이라는 거를 이용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또 필카 같은 거로 또 질감을 다양하게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시도들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쓰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구분을 하고
뭔가 폭력을 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어떤 사진을 선별하기보다는 계속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은 뽑힌 나무들 조경으로서 심어놨다가 나중에 뽑았는데 지나가다가 여기에 어떤 나무가 있었었는데 이때 어떻게 생겼더라 하면서 그냥 제 신체에 걸쳐져 있는 기억들을 다시 끌고 오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그럼에도 근데 눈이 가는 걸 찍긴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오기보다 정말 뚜렷한 형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이미지를 수집하면서 최대한 제 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학부 때 이제 저희 은사님이셨던 오세열 선생님이 제가 저학년 때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자료에만 의존하는 거를 보시면서 한번 꼬집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너가 이해하는 거를 그리지 않고 왜 계속 이미지만 의존을 하니? 라고 물어보셔서 그게 아직까지 저한테 센 어떤 포인트로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물병을 그리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물병 물론 형태가 틀어질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물병이 아니고 술병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내한테 기억되는 어떤 물병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최대한 사진보다는 눈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 메모리가 넓어지셨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기억을 하셔야 많은 것들을 이제 머리에 저장했다가 경험을 할 테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떠올렸을 때 스티글레르의 기억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있는데 쓴 적이 있어요. 생물학적 기억과 체화된 기억, 기술적 기억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굳이 이것들을 왜 가져오게 됐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분이 정말 이러한 포인트가 되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기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타고난 DNA에 저장된 기억 같은 것들을 비해서 엄마 아빠로부터 온 것 이런 기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자연스러운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고 체화된 기억은 이제 살아가면서 저희가 쌓은 경험에 의한 기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술적 기억은 그것들을 이제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외부에 이제 외화된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에 좀 저장했다가 그걸 다시 끌고 오는 어떤 기억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두 분이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정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체화된 기억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끌고 오려고 노력하는 분이라고 좀 보였고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외화된 기억들 그리고 기술적 기억들을 정말로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 씨의 생각과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어떻게 기억하는지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억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결국 기억의 집합체가 어쨌든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제 생각이나 어떤 감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기억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화된 기억과 어떤 체화된 기억이 있다고 했을 때 제 작업은 어떻게 보면 외화된 기억들을 통해서 어떤 체화된 기억을 뭔가 정의해보는 이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 해석으로는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저희가 그 사진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의식적으로 기억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택된 어떤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주변의 것들은 잘 생각은 나지 않고 그 프레임 안에 담긴 것들을 위주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주신 장기적인 어떤 체화된 기억을 보면은 되게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관통하듯이 그 기억들, 수많은 이미지와 어떤 데이터들 사이에서 저희가 해석된 기억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해석된 기억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결국 그 데이터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 그 기억들이 가졌던 공통점으로 저희가 인상을 남기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 감각 혹은 기억을 정의를 할 때 선택된 기억들, 선택된 사진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제가 외화시킨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택된 기억들을 모았지만 그것들을 다량으로 모아서 어떤 그 무의식의 세계로 다시 가져가서 추상화시켰을 때는 또 결국 그 선택된 기억들을 모아서 체화된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작업에서 어떤 이상향, 어떤 이상적인 어떤 성향을, 이상적인 어떤 제 감각을 정의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기억들만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체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피그말리온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아. 한 번도 안 들어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 과정들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이제 순수한 인공지능에게 가장 조연소스러운 미적 감성, 그 감각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만 개의 이미지를 현실시로 골랐던 사진들을 만 개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면 얘가 오히려 나보다 더 나같이 어떤 세상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미적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에는 사진만 외장 메모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까지도 쓰였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그말리온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어떤 이상적인 감각 같은 거를 이제 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되게 감각의 뇌 자체를 이제 매화시켜서 그걸 제 눈으로 보고자 하고 또 그거를 도구로도 사용해보자 하는 이제 실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선별하고 그게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흔히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만 개를 선별하고 그거를 아직 아무것도 이제 학습하지 않았던 어떤 순수한 상태의 인공지능에 집어넣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되게 선별된 상태의 알고 있고 또 기억하는 이제 지능인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온 이미지들이 정말 뭐 아름다울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인적 제 작업실에서 이제 실험이었고 그게 나왔을 때 정말 주관적이긴 하지만 작동되는 제가 느끼기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걸 재료로 써보자 이런 식으로 감각을 정의해보자라는 작업을 한 게 이제 피그말리온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그말리온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피그말리온 이야기에서 따온 건데요. 어떤 본인의 이제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한 어떤 조각가가 현실에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 어떤 그 본인이 직접 창조하기까지 이르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그 현실이 된 계기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이제 소원을 이제 빌고 원해서 그게 결국 어떤 반복적인 이제 학습 혹은 반복적인 소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현실화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도 어떤 그 아름다움, 어떤 감각적인 이상향을 정의하고자 한 시도에서 어떤 만 개의 이미지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이상향을 어떤 구현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피그말리온 프로젝트라고 짓게 됐고 그 조각상의 이름이 원래 그 갈레테이아라는 이름을 신화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인팅 시리즈도 갈레테이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 작업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현서 작가는 본인보다도 더 정말 잘 본인의 미적 감각을 정확하게 정말 알고 싶다. 내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주로 좋아하고 주로 그것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아름답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더 정말 잘 정의해보고 싶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이제 막상 나왔던 결과들이 작가님이 원하는 방향과 어떻게 좀 매치가 됐나요? 어땠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 C1에서 C34까지 네. 34개 팔레트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매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쁜 것만 모은다고 이제 예쁜 게 나올까? 약간 맛있는 것만 모은다고 맛있는 게 나올까? 약간 이런 것처럼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인간의 학습과 생성을 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긴 하지만 정말 오차 없이 이상적인 이미지들을 배출하는 걸 보고 좀 놀라웠던 그 경험을 겪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34개로 저기 인공지능이 잘 이렇게 정제해준 것들, 이제 어떤 카테고라이징 나의 미적 감수성을 담은 34개의 어떤 조각들, 이것들을 판판적이지만 걔네들을 모아서 지금 한 번에 보여주신 팔레트 작업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 설명 안 해주시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 이미지들을 결국 그 완성체가 아니라 어떤 재료로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팔레트라는 어떤 그 모티브를 쓴 것 같은데요. 그 팔레트가 자체가 어떤 물감을 이렇게 섞을 때 쓰는 도구이신데 저는 그게 일종의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있으면 그에 맞는 어떤 세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도 뭔가 이거를 어떤 전통적인 어떤 팔레트에 비유해서 이제 이거를 재료화 시켜보고 그룹화 시켜보자. 어떤 이미지들을 선별해서 분류를 만들고 레드, 이제 블루 같은 어떤 구별될 수 있는 시각적 분류를 만들고 그거를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세팅, 제가 이제 도구화 시킬 수 있는 세팅으로 만든 게 어떤 팔레트라는 형상이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시각화 시킨 게 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발화하기로 넘어가는 듯한데요. 왜냐면 팔레트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제가 저 작업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저걸 팔레트라고 느끼진 않았고 어떤 이미지를 되게 이렇게 나열하니까 색 도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팔레트로 쓰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약간 잘 카테고리화 해놓은 것 같다, 색 도안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이 이게 팔레트예요, 작업명이라고 하셨을 때 그 순간 얘를 그냥 물감처럼 묻혀서 바로 이렇게 칠해버리는 느낌?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인 작가님에게도 팔레트가 있을 것 같아요. 색감 그 자체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팔레트의 역할을 해주시나요? 고민이 좀 필요한가요? 네,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냥 추측컨대 용인 작가님한테는 그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막 저렇게 일정하게 나열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인 작가의 팔레트는 좀 마인드맵이 되게 연약하게 이렇게 막 흘러가는 어떤 팔레트처럼 머릿속에 구성되어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것들을 이제 가져오려고 했을 때 작가님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게 발화하기 방식과 맞을 것 같은데 보통 하얀색 캔버스를 두고 어떤 작가분들은 페인팅을 그리실 때 이미 어떤 걸 그려야겠다를 딱 정하시고 그리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페인팅은 뭐에 대한 걸 그릴 거야 라고 정하고 앉아서 그걸 이제 열심히 그리시는 거죠. 근데 작가님은 그렇게 그리신다고 얘기는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페인팅에 앉아서 오늘 여기서 이어질 것 같은데 머릿속에 어떤 걸 좀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신다고 했던 설명이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리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게 제 나름의 기조로 삼고 있는 이해되는 순간에 지배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이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원래 계획에서 우회하고 틀어버리고 문지르다가 얘가 이어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게 이어 나오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제 태도를 좀 더 화면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스러운 MBTI가 느껴지는 그런 페인팅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때 작가는 저기 계단을 그릴지 나무의 어떤 면을 그릴지 그리고 거기 색감을 그린색으로 할 건지 주황색으로 할 건지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냥 페인팅 앞에 처음에 이제 캔버스 앞에 앉아서 시작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맞죠, 작가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셨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런 뒤에 이제 거기에 그려진 것들을 그때 그 작가 머릿속에서 조합돼서 나오는 어떤 기억의 연결점을 가지고 쭉쭉쭉 이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은 선서 씨의 이번에 보여주셨던 저 작업들은 어떠셨어요? 네,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약간 이미 저는 이제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거를 어떤 도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 처음에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뽑아낸 데이터, 생성된 데이터를 따라한다는 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뤄낼 수 있는 혹은 제가 나중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결론적인 가능성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사전에서 어떤 영어 사전을 내가 씹어 먹겠어라는 마음으로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면은 그건 제 지식이 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지식이잖아요. 저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겪는데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10,000개의 이미지로 백과사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골라서 나는 이걸 취득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만드는 이제 과정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학습하듯이 저로부터 비롯되긴 했지만 결국 정의된 감각을 어떤 제가 체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그거를 실제화시키면서 이 색과 형과 어떤 레이아웃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신체를 사용해서 옮기면서 제가 학습하는 오히려 그런 과정이어서 되게 결론적인 이미지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물론 이제 수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감각적으로 이제 그리면서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실행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기억이 나요. 그 레이어를 캔버스로 설정하지 않고 어떤 추가되는 어떤 막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도 해주셨었고 그것이 어떤 디지털 이미지를 최대한 묘사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것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매체들을 선택하신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작업들 중에 그 실제로 작업 과정이 뭐 2번, 3번, 4번 원래 계획을 하셨던 것과 이제 뭐 스크린 작업 자체가 좀 바뀌었던 것이 있다거나 한 것도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하셨나요? 달라진 것들도 꽤 있는데요. 가까운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페인트 작업이 대표적으로 달라진 케이스입니다. 제가 저 형을 뽑았을 때 사실 저 형이 굉장히 다채로운 구조물의 일부인 상태였어요. 제가 결론으로 뽑아낸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캔버스에 대입했을 때 맞지 않는 사이즈의 캔버스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게 주인공이 된 상황인데요. 마치 어떤 세상이 있고 카메라를 어떤 줌해서 딱 그 부분만 다시 선택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의 조합이라던가 저 형은 기존의 것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제가 카메라를 줌해서 선택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해서 그리고 디지털된 이미지를 최대한 묘사하려고 했다고 해서 본인을 다 내려놓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마지막 선택을 할 것이고 그 10,000개의 이미지였잖아요. 그 카테고라이징 해준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그릴지부터 선택하셨고 또 그 선택한 뒤에 이제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것과 가장 유사한 색감들을 또 자기의 미감으로 다시 해석해서 또 그리고 또 장면들도 지금 클로즈업 했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결국에는 어떤 인간적 직관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들어가서 이제 그 작품이 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인 작가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네, 그때그때 판단에 의거해서 이제 그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작업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거든요. 매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손서 작가는 기존 작업들이 대부분 이제 미디어 설치 작업들 그리고 VR, 뭐 AI 이런 기술, 고도화된 기술들을 활용한 작업들이 많아서 그런 이제 매체에 대한 관점들을 좀 다르게 갖고 있는 듯해 보였고 정민 작가님은 나는 페인터입니다. 저는 회화를 그려요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이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매체를 선택할 때의 형태, 그러니까 뭐 네모라든지 세로형, 가로형 그리고 이미지를 지금 여기 현장에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제가 설치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건 두 개 붙어 있고, 어떤 건 매달려 있고, 어떤 건 분덕하며 스타일로 막 지금 뒤에다가 박아놨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평소에는 프레임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어떤 매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회화가 어떤 측면에서 가장 작가님한테 어울리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계속 유화라는 재료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게 가장 저랑 맞닿아 있고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리다 보면은 변덕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을 가장 그리다가 다시 뭉개거나 우회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유화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는 어쩌다 보니까 만든 것들을 쭉 보니까 과거에는 세로 작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로냐 세로냐 그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미지가 계속 연속성 있게 옆으로 퍼져가는 것들의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제작이 됐지만 또 붙었을 때 또 다른 이야기가 생기고 그런 과정들에서 그리는 저도 이제 흥미로웠기 때문에 좀 가로형들을 주로 자주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리다 보면은 또 가로로 그리고 싶었지만 또 세로가 적합하겠다 싶으면 그때 확 돌려버리기도 하고요. 가로로 시작해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때그때 바뀌는 상황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이제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뭐 저한테 큰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뭐 정방이냐 세로냐 가로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화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수많은 매체가 있을 수 있었는데 물론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하셨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오신 걸 수도 있는데 현서님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그 부분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당연한 것이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회화가 제일 좋으셨는지? 학부 때나 이제 영상도 배워보고 판화도 배워보고 뭐 회화도 계속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가장 맞닿아 있는 게 회화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거가 일단 첫 번째고 저는 그냥 이렇게 빠르게 좀 스펙타클한 어떤 환영이 저한테 왔을 때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와 멋있다 와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시간이 멈추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붓질만 쓱 지나갔을 때에 거기서 멈춰서 그냥 이걸 어떻게 했을까 뭐 계속 뭔가를 사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면 위에 그리는 것들에 더 재미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서님께 또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현서님은 사실 지금 매체가 정말 다양하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전시회는 이제 납작한 것 위주로 데리고 왔다고 하기에는 저기 이제 저 아이가 듬직하게 서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좀 납작한 작업들을 많이 이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다른 곳에서도 설치 작업들, 뭐 디지털 작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가님한테 매체 선택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나 왜 이걸로 그리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매체 선택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선택 자체는 더 직관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뭔가 프로젝트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고전적인 어떤 분덕 하머 같은 이미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예전 개인의 어떤 컬렉션이라고 해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방, 거대한 방 같은 것에 자신의 어떤 기준 혹은 특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컬렉션을 이제 나열해서 벽을 어떤 꽉 채운 형태의 어떤 설치를 많이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미지의 집합과 어떤 개인의 컬렉션이라는 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페인팅을 선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미지를 어떤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페인팅만큼 네,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인 작가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현서 작가님이 지금 실크 천에다가 스크린 작업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인 작가님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회든 아니면 저걸 하게 되기까지 어떤 동기?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저쪽 입구에 있는 실크 스크린을 처음으로 했는데 뭔가 저는 원래 끈적끈적하고 뭔가 그 붓 결이 좀 드러나고 그 위에 또 얹혀졌을 때 오는 좀 어떤 텍스처가 주는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는데 뭔가 제가 작년 개인전 도록의 표지를 실크로 이렇게 한번 밀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또 매끈한 어떤 베리에이션을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 여러 분들이랑도 대화를 해봤을 때 그런 실험이 있었으면 어떨까, 또 이 전시 자체도 또 의미를 저 스스로 갖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이미지의 어떤 칸칸칸 나뉘어져 있는 픽셀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퀀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 장면들 자체를 그냥 실험을 해보자, 매끈한 실크 스크린으로 그렇게 해봐서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해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감강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들에 떠올리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서 작가님한테 실크 스크린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실크 스크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어떤 프린트 그리고 페인팅 방법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정말 10개를 넘는 작업의 조합으로, 재료의 조합으로 사용을 했었고 되게 결론적인 관점에서 사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가장 어떤 디지털 이미지의 감성을 이제 이런 페인팅으로 구현을 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이 감상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만들어봤을 때 실크 스크린과 그 잉크라는 조합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잉크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판화가 아니기도 한데요. 제 작업은 실크 스크린 판을 썼지만 이렇게 1도, 2도를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잉크를 이제 일부를 계속 투과시키면서 그 픽셀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채우는 작업이라 실크 스크린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크린에 있는 작업을 어쨌든 그 실크라는 것에 그대로 옮겨서 그거를 투사했고 그걸 빛을 통해서 어떤 통과되는 어떤 형체가 이제 물감을 통과해서 또 결국 실제로 발현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그런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설치의 방면으로 넘어가서 이번 전시의 설치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서 씨가 이미 이제 어떤 갈라타이아 작업이 어떤 미적 취향과 그 본인의 미감에 대한 얘기인 것이라서 어떤 컬렉션의 개념을 가져와서 분석하는 스타일로 여러 작업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걸 한 벽에 쫙 걸어놓는 예전 과거의 그 스타일대로 개인전에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셨었고 이번에도
그러한 판을 한 판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저랑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걸었었는데요. 그것 외에도 이제 조금 시도적으로 해봤던 게 저기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저 작업인데, 좀 추가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페인팅을 저렇게 덜렁덜렁 잘 안 걸잖아요. 보통은 저게 잘 화이트 큐브에 정말 화이트 평면에 정확히 딱 걸어주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현서님이 이번 전시 하시면서 주고받은 내용 중에 그냥 흰벽에 이 작품을 너무 걸어보고 싶었어요 라는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 또 흰벽에 걸리니까 이런 느낌이군요 라든지, 네, 그러니까 저 작품은 원래 흰벽에 걸렸던 적이 없는 작업들도 꽤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있었던 것 중에. 그래서 이 흰 벽에 걸린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부분 먼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 프로젝트는 사실 만들 때부터 발표할 생각이 전혀 없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정말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체계를 만드는 실험에 가까웠고, 그래서 사실 이게 설치 어떤 컨셉이 분덕하머라는 컨셉이랑 작업실의 어떤 과정을 보여준다는 컨셉이랑 굉장히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분덕하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고, 작업실은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게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물이기도 한 어떤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과정이지만 어딘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 상향을 향한 시도를 오픈한다, 문을 열어서, 이제 작업실 문을 열어서, 이런 컨셉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전시 자체가 저한테 좀 실험이었던 게, 이렇게 흰 벽에 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딱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땅땅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제 손을 떠나서 그 아이의 어떤 이 전체가 하나의 맥락에서 읽기보다 하나하나가 힘을 가지고 결국 그것도 결국 탄생된 생명체임을 인정하는 어떤 그 아이한테 권위를 또 개별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처음으로 이제 이 작품들이 한 통으로 이제 컬렉션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맥락을 가지고 흰 벽이라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여준 게 돼서 제 손을 떠나서 다른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어떤 작업, 그리고 그게 되게 공평한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겠죠. 흰벽이라는 게 어떤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왜 흰벽에 놨을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 그림이 흰벽에 정확하게 센터에 걸려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아마 그 그림을 감상하실 땐 잘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작업이 그런 시도였습니다. 저한테 이 전시가. 네. 그 시도 중에 지금 제가 딱 한 점만 그래도 공중에 걸고 싶다. 혹은 한 점이나 한두 점 정도. 근데 그것들이 왜 그랬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하는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네. 그것들이 어떤 빛을 받아서 추가됐을 때 느껴지는 색감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흰벽에 그냥 붙었을 때 색감과 그것을 공중에 걸어서 빛을 추가되면서 보여지는 색감이 되게 달라서 그 색감들을 그냥 흰벽에 놓아서 더 하얗게 그냥 딱 정지된 상태로 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관객이 좀 이동을 하면서 좀 그 빛들을 좀 활용하면서 이 작품을 보게 할 것인가, 이걸 끝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서씨 작업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작업이 그냥 캠퍼스 자체로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추가되는 막이라든지 그 부분에 또 물감을 잉크를 떨어뜨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어떤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태가 빛에 같이 노출이 좀 추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한 점 정도는 힌트를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 점 정도 지금 놓여지게 된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정인 작가님 작업을 좀 가보면, 정인 작가님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평소에 흰벽에 딱 걸렸을 때 예쁘다라고 본인 스스로 항상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저한테. 이 흰벽에 이렇게 딱 걸렸을 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선생님?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그냥 흰벽에 거는 게 너무 당연했던
그림들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저쪽에 지금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썬베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썬베드 형태로 넣었을 때 기존에는 그래도 바닥에 내려들어도 약간 그 입간판이랄까요? 그냥 바닥에 있지만 세로로 좀 서 있는 형태였어요. 살짝 누워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야가 봤을 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로 놓였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관객이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끔 아예 제가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위로 살짝 그 어떤 높이를 만들어줬는데 작가님이 이 부분을 허락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 부분에 그래도 시도하고 싶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부분에서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옆으로 이제 확장되는 장면을 주로 많이 그렸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바닥으로 아예 이렇게 걸쳐져서 세워진 경험들은 있지만 아예 눕힌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우려되는 마음이 컸죠. 왜냐면 보다가 이제 너무 좋아서 침을 흘린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뭐 그런 어떤 그게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보기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누워있는 작업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 이 큰 그림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야기가 계속 확장되는 장면처럼 연출이 원래 되어 있었던 건데 그런 장면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벽으로 이제 확장되는 의미보다 또 바닥으로도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약간 뭔가 가능성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정인 작가님 작업 처음 봤을 때 거의 이만한 작업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제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의 무슨 이야기 속에 들어온 그냥 영상방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좀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 풍경처럼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또 작가님께서 이제 많이 인정하진 않으시지만 저는 굉장히 영상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시너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작가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회화의 전경들 그리고 회화들이 어떻게 지금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화라고 했을 때 저도 아직 회화를 이제 조금씩 경험해보고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 기니까요. 근데 뭔가 그럼에도 그런 환영이나 어떤 그런 좀 생각이나 판단력을 좀 낮추는 그냥 그거를 그냥 피부로만 느끼고 우아하는 것보다는 이걸 봤을 때도 당장 그냥 이게 뭔지도 몰라도 그냥 자기 경험들이 여기 투영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로 귀결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회화가 가진 감정인데 앞으로 그것이 더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늘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당신의 회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들어보고요. 회화를 떠나서 그냥 제가 느끼는 어떤 창작물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해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하게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각자의 이유가 개별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는 뭔가 어떤 분류와의 어떤 비슷한 결을 표현하고 걷고 있다는 것도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이유의 사람들이 어떤 비슷한 결의 감각적인 매체 혹은 감각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이게 되게 저는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의 취미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작업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모방에 엄청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나온 되게 결론적인 이미지인 상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컨트롤을 쥐고 있냐 아니냐로 그것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시각적인 결 혹은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 혹은 관심이 갈려지는 주제의 어떤 원천과 어떤 그 경로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거를 좀 컨트롤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동시대의 어떤 상상물 그리고 해석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지 관찰해보고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은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시도인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야 뭔가 우리가 컨트롤을 가지고 그걸 선택했을 때 뭔가 그게 독립적인 가치를 이제 시뮬라라고 하더라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았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 두 작가가 정말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그 작가를 모으게 되냐, 그리고 이 두 작가는 정말 이 전시장에서 한데 모았을 때 이게 잘 매칭될지도 좀 의문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사실 오늘 토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또 전시 좀 천천히 더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